안녕하세요, 북스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일제 강점기 문화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문화 관련된 내용은 해당 교과서를 기준으로 좀 진행을 해볼게요. 해당 교과서 21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갖고 좀 보고요. 그 다음에 내용 자체가 좀 별로 없기 때문에 요거는 제 교재를 좀 많이 언급하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장에서 민족문화 건설 나서다. 여긴데, 자, 이때 이제 일제는 우리나라를 조선이라고 불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이제 그 들어와서 자신의 일본인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학술 분야에서 뭐가 강조됐냐면 조선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조선의 것을 강조하면서 이 조선의 것에 대한 연구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1930년대 조선화 운동 관련된 내용이죠. 이 조선학 운동은 1934년 전후로 해갖고 그 당시 정인보나 안재홍 같은 사람들이 뭐냐면 주창을 하면서 시작됐죠. 그래서 그때 이제 계기가 됐던 게 이제 그 조선학 운동은 이제 시당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산 정영학이 이제 그 여유당 전서의 간행을 계기로 해갖고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조선학 운동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문제 한 두 번 정도 언급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읽기 전에 여기 관련된 그 부분을 제가 심화규제 내용을 좀 정리한 걸 보면서 좀 얘기할게요. 자, 조선 운동은 조선의 고유한 것, 조선의 문화적 특색, 그다음 조선의 정통을 청명하면서 학문적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등장했고요. 아까쯤에 얘기했지만 여유당 전서 간행을 이제 계기로 촉발했다. 그래갖고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요 밑에 볼게요. 자, 조선 연구가 하나의 문제 학문책인 조선학이라는 명칭으로 관심을 모으고 학술운동 대상으로 부상된 계기는 1934년에 전후하여 정인보, 안재홍 등이 조선학 운동을 주창하면서였다. 자, 조선학 운동은 신학을 직대성한 다산 전형의 여유당 전서의 간행과 이를 기념한 다산 기념사의 계기를 촉발되었습니다. 자, 당시 학자들은 각각 학문적 입장 차이를 존재하긴 했으나 다산 정양 연구라는 공통 분모를 바탕으로 조선학에 열띤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자, 특히 정인보는 학문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조선학의 의미를 부여했고 안재홍은 조선학 운동을 주창함으로써 학술 운동 차원에서 본격화되었다. 이렇겠죠. 자, 조선학 운동의 배경을 보면요. 신간의 체이후에 이제 일제 당국의 탄압이 심화되면서 그 당시 비타합적 민족주의자들이 민족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일제 동아 정책에 저항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 민족해방 운동의 수단으로서 활용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 주체는 비타합적 민족주의자들이 주체를 했죠. 여기 이제 주로 인물들 보면 뭐 안재홍이니 정인본이니 문일평이니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이 민족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 역사학자들이죠. 그리고 일본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참여했어요. 물론 이제 이들은 이제 좀 약간 비판적 입장에서 참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그 조선학 운동하면 조선의 것만 강조하는 것도 보일 수 있지만 보편성도 뭐냐면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사적 보편성 안에 민족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K-팝이라든지 그다음에 K-드라마라든지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나 유럽이나 뭐 미국에서 보고 있는데 그 안에는 이제 민족 다른 사람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세계사적 보편성도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특수성도 같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수성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특수성 안에는 세계인들도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들도 같이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민족적 국제주의, 국제적 민족주의를 지향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급혁명을 반대하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협진을 강조하면서 그 과정에서도 이 민족주의를 우위에 두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전통에 가장 주목된 것은 특히 앞에서 얘기한 조선후기 때 신학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실화 안에는 앞에서 언급됐던 그런 근대성이나 보편성도 있는 반면에 또 그 안에 우리나라의 특수성도 같이 녹아져 있는 거죠. 조선의 것이 같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신학에 주목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고 그 이제 그 조선왕조의 의미가 뭐냐, 의의가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신학의 의미가 부각됐고요. 민족적 특수성과 세계사적 보편성 합의를 지향했고, 민족의 고유성을 학문적 사상적 방법으로 재정립하면서 민족 문제 인식을 심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민사학과 마르크스학에 대응하는 사론을 확립했다. 그 조선업 운동에 참여한 역사가들은 그 자신들이 이제 분야에서 전문적인 연구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연구 업적을 형성했다. 대표적인 내용들을 쭉 보면 안재홍 같은 사람은 이제 고대사 연구를 사회사적인 방법으로 이제 발전했고요. 정인보는 한국 한사군의 실제를 부인하고 강개토 비양 대항 비문을 새롭게 해석했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신문호 쪽 기사잖아요. 이걸 이제 도회파의 주어를 고구려로 해석했어. 왜가 아니라. 예. 그다음 문일평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문화사를 발전적으로 연구했다는 거. 예. 그런데 이제 또 여기 또 뭐냐면 이 조선운동은 좌우 학문 간의 논쟁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계급적인 관점에서 조선학 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적 마르크스주의 진영이 제기됐고, 자, 조선학에서 제기된 민족적, 조선적인 것이 너무 국수주의다. 파시즘 논리다 하면서 비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관련된 내용 이제 한국사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특강, 그러니까 구특강 내용에 이제 조선학 운동 관련된 내용이 자세히 돼 있거든요. 근데 시간 관계상 그것까지 읽지 못하겠고 제가 지금 요약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거기 구특강에 있는 내용 중에 이제 좌우익 간의 어떤 학문적 논쟁 발생 관련된 내용을 한번 발제해서 읽어볼게요. 자, 1930년대 조선학 운동은 좌우익의 학문 논쟁을 야기시켜 자익에선 이들 세계사와 고립된 조선사, 신비적, 감상적, 유교 문화, 그 흔화적, 반봉건적, 반동적 이들과 비난했으며 우익에서는 유물사관을 공식주요 소화병적 가오 혹은 직역적 국제 연장적인 관념을 비판했다. 그러나 이런 상호 비판 활동에 마르크스학과 그 민족주의 사학과 마르크스 사학은 서로 장단점을 보완하면서 보다 높은 수준의 발전에 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 논쟁의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조선학 운동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살펴봤고요. 예, 그 교과서 내용을 좀 볼게요. 교과서 내용에는 본류 조선학 운동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해당 교과서만 좀 약간 언급되어 있는데 그것만 좀 보겠습니다. 자, 1931년에 신간회가 해소된 이후에 비탈주 민족주의자들이 합법적 틀안에서 그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벌였다. 자, 일본인들의 식민지 연구에 맞서서 한국적 의미를 찾으려는 거. 그 당시 이제 한국이라는 것은 조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조선의 의미를 찾고 그리고 한국 사회의 주체적 발전 방향을 연구한 조선화 운동이 대표적인 거다. 자, 그다음에 안재원과 정인보는 그 당시 시학자들은 조선의 실정에 맞는 조선사의 발전 방안을 연구해 가고 보았다. 그래서 이들은 정약용의 저서를 모아서 1918년 여유당 전선을 완간하여 그 시학 연구의 새 병을 이었다. 자, 요 부분이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부분이죠. 이게 자, 그래서 여유당 전선은 뭐냐 하면 그 밑에 있는데 이 정약용이 이제 강진에 유배에 갔을 때 많은 책들을 썼잖아요. 그 책들을 정리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약용의 시나 경서에 관련된 새로운 해석, 역사, 지혜, 의학 연구, 사회개혁적 논의에 대한 저작물을 망라한 것이다. 자, 이 책은 1934년에서 38년까지의 활자본 76책으로 신조선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이제 조선학 운동의 영향과 의의 관련된 내용 같아요. 자, 조선학 운동은
우리말과 글, 그리고 우리 역사 연구 같은 민족 문화 연구에 그치지 않고 한국 실정에 관한 연구와 한국사에 나갈 방향에 관한 탐구를 이어졌다. 그리고 민족 정서를 탐구하여 한국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 분야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뭐 안재홍이 있죠. 이 안재홍 관련된 설명을 좀 볼게요. 자, 안재홍은 이제 좀 뒤에 있다 제가 그 신민족주의 사학할 때 좀 얘기하겠지만 상당히 이제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안재홍은 조선일보 사장 겸 주필 지냈고 참고로 이때 일제강점기 때 조선일보는 좀 더 동아일보보다 좀 진보적이었어요. 민족주의 성격이 되게 강했고요. 예, 신간의 총무로 활동했으며 고대사 연구를 통해서 신민사관의 극복에 앞장섰다. 그리고 1942년에 조선어학회 사건을 구속되기도 했고 민족 자주와 구성 내부의 평등을 강조하면서 신민족주의를 지칭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옆에 이제 정인보라는 사람이 있죠.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정인보는 영희전문학교에서 한문학과 조선문학을 가르쳤다. 이익과 적용 등의 학문 연구 경영을 시작으로 규정했고 한국의 어떤 어를 강조하면서 민족의식을 높이고자 했다. 그래서 이 정인보도 뒤에 좀 다시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조선학 운동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이제 조선어학회 관련된 그러니까 한글 연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 좀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조선어학회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조선어학회는 뭐 그 자체가 뭐 시험 문제 나온 것 나오진 않았는데 한번은 나올 가능성은 좀 많아요. 그래서 좀 눈여볼 필요는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조선어학회나 뭐 조선의 연구회가 펼쳤던 운동을 한글진흥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한글진흥운동은 그 당시 이제 그 국사연구와 함께 그 당시 민족문화 수운동을 이렇게 묶을 수가 있죠. 민족 문화 수호 운동은 왜 실시했냐? 자, 이 당시에 1930년대 좀 넘어가던데 그건 일제 이제 민족 말살 정책에 대응해서 우리 글과 우리 말, 우리 역사를 지키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실시를 했고요. 이것이 3, 40년대에 거쳐갖고 진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일환으로 한글 진흥 운동이 이제 조선 어학회에서 30년대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요거 하기 전에 이제 잠깐 한글진흥운동의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좀 약간 보겠습니다. 정리하고 나서 요거 관련된 내용을 교과서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통 이제 한글 보급운동 단체를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구한말 때 국문연구소라는 게 있었죠. 예, 이 국문연구소는 그 당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자, 이 국문연구소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뭐냐면 주시경이죠, 주시경. 그리고 이 주시경 학파, 주시경의 제자들이 여기 보면 조선의 연구회라든지 조선어학회를 이끌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강복 후에 한글학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글 연구 단체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먼저 볼 게 1921년에 만든 조선의 연구회 같은 연구회를 보겠습니다. 자, 중심 인물을 보면 그 이윤재, 최원배, 김윤경, 장지영 이런 사람들인데 다 이 주식형들의 제자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최원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의 남한에서 문법을 정리했던 그러니까 그 우리 글의 문법을 정리했던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다음에 활동을 보면 한글을 보급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죠. 연구 발표회, 강습회, 강연회 이런 것들을 개최해서 민중을 대상으로 문자 운동을 전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하나를 지정했는데 이게 이제 한글날로 개칭해져. 나중에 뒤에. 예. 그래갖고 이제 훈민정음 방포 480주년 기념 모음을 갖고 음력 9월 29일 카카날로 이제 정하여 매년 기념식을 했는데 이게 양력으로 환산하면 10월 9일일 거야 아마. 예. 그러다가 이제 조선 어학회 때 한글날로 개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기간지 이제 뭐냐면 한글을 발간했다. 자, 조선 어학회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조선어 연구회가
망하고 뭐 조선어학회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니라 그대도 간판만 이제 단 거예요. 바꿨단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인 중에 조선어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래서 이들이 조선연구회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조선연구회하고 다른 단체잖아요. 일본이 만든 조선연구회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혼돈을 피하고자 조선어학회로 1931년에 이름을 바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중심 인물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여기 있던 인물들이 그대로 여기 와서 이제 활동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요. 자, 사립학교에 국어 교재를 보급하고 지방에 순회하면서 한글을 보급했고요. 훈민정음 언해본, 그 다음에 한글 맞춤본 통일한, 그 다음에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 등등을 이제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한글단 잡지를 발간했고요. 그리고 우리말 큰 사전 편찬을 시도했죠. 예. 그래갖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해가지고 초고까지 이제 뭐냐면 만들었는데 이 조선 어학계 사건이 터지면서 이게 이제 발간하지 못하고 일제가 이제 조선 어학계 사건 때 이제 그 조선 어학회를 뒤져서 그 우리말 큰 사전 초고를 압수했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 버렸어. 근데 다행히도 경성역에 있는 그 뭐냐면 창고에서 서울역 창고에서 나중에 해방 후에 발견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뭐냐면 우리말 큰 사전이라는 그 사전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인데 자 그래서 이제 조선어 사전 편찬 진행 중에 일본 경찰에 발각되고 항일 운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구속을 했죠. 그래서 치안유지법에 내란죄에 적용돼 있어요. 그러니까 치안유지법 왜 적용됐냐? 치안유지법에 보면 국채를 뭐냐면 흔드는 자로 처벌받는다고 했죠. 그때 국채는 청황제잖아요. 그러니까 청황이 통치하는 한국에 일본어와 일본 문자들 그 뭐냐면 가르쳐야 되는데 왜 그 뭐냐면 한국어와 한국 문자 한글을 가르치냐? 이건 청황제를 모독하는 거고 청황제에서 독립하려고 하는 거냐? 너네들이 그 독립해서 청황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치안유지법에 적용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서 조선어학계를 강제로 해서는 사건인데 이걸 조선어학계 사건이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데 그 계기가 됐던 내용이 이제 여기 있죠. 그래서 한국 근현대사 중앙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좀 볼게요. 자, 1942년 한 여학생이 우리말을 사용하다 체포된 사건이 있었는데 일제는 이 여학생이 조선어학회 회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마 뭐뭐 선생님을 통해서 그런데 이름을 제가 까먹었어. 하여튼 그 선생님이 한국말만 써야 된다. 그러니까 여학생이 그게 그 말 듣고 한국어 얘기했다가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잡혀가던데 그때 여학생이 뭐뭐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다 하니까 그 뭐뭐 선생님이 뭐냐면 조선어학회 회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조선어학회 회원을 통해서 민족주의 감화를 받았다며 조선어학회를 독립운동을 도모하는 민족주의 단체에 몰아서 조선어학회 회원 및 관련 인물을 검거하고 재판을 했다. 자, 재판부는 고유 언어는 민족의식을 양성시키며 조선어학회 사전 편찬은 조선민족의 정신을 유지시키는 민족운동의 형태이다. 그리고 치안유지법을 이제 정의해갖고 이게 처왕제에 벗어나는 행동이죠. 조선을 독립시켜가지고 청와의 집에서 벗어나는 그런 행동이다 하면서 치안유지법 내란죄에 적용됐어요. 그래서 이 중에 이윤재나 뭐 한진 같은 사람은 고문으로 이제 옥살을 당했다. 이 조선 어학계 사건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예전에 어떤 게 나왔냐면 우리말 큰 사전이 이제 1958년에 만들어졌거든요. 예, 요 조선 아까 지금 말했죠. 그 여기 이제 시도했다가 안 됐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초고가 발견돼서 1958년에 한글학회에서인가? 한글학회에서 이게 만들어졌어. 이게 예전에 이승만 정권 때 이제 시기거든요. 그래서 1950년대 그 있었던 어, 사실 중에 하나로서 우리말 큰 사전이 만들어졌다. 요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승만 시기 때 1950년대에 썼던 역사 사실 물어볼 때 그 우리말 큰 사전 관련된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09년 객관식 기출 문제인가 한번 나왔던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요 관련돼서 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교과서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해남 애들 볼게요. 자,
한국인들에게 우리말과 글을 잘 가꾸어 지켜나가는 것은 학문적 성격을 넘어서 그 당시의 민족 운동을 중요한 것이다. 이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잖아요. 자, 일본어가 국어가 된 상황에서 우리말과 글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한글학자의 노력 때문이다. 자, 주시경 제자들이 중심이 된 조선 연구에는 강습회를 통해서 한글 보급 운동을 전개했고요. 각 하나를 제정해서 잡지 한글을 발행했다. 이렇게 했죠. 자, 그 이들 계승한 조선 어학회는 각 하나를 이제 한글날로 바꾸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포준어를 제정했고요. 이후 자금난과 시간의 부족 속에서도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할 노력하여 초고를 완성했다. 그러나 1942년에 조선어학회 사건이 이제 뭐냐면 일어나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는 이들의 목표는 강복 이후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보면 이제 그 우리말 지킴이 조선어학회 사람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영화로 이걸 이제 뭐냐면 모티브에서 조선어학회 사건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말모이라는 그런 그 조선어학회 소재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자 우리말 큰사전 편찬에 대한 출판 허가를 받고 일부 원고에 대한 조판을 진행하던 중 1942년 일제는 조선어학회 사건을 일으켰다. 치안유지법의 내란죄로 적용해요. 조선어학회 회원들을 체포했고 이 중 12명은 2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았다. 자 극심한 공고 때 한진과 이윤재는 감옥에 사망했고요. 준비 중에 우리말 큰사전 원고는 모두 압수당했다. 강복 후에 압수당한 원고의 일부를 철동청 창고, 그러니까 서울역 그 창고에서 우연히 발견하여 최초의 우리말 큰사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요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좀 보면 우리 현재 남북한 언어가 달라 보여도 문법체는 거의 비슷한 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보통 이제 이 우리나라 문법 체계를 만들었던 게 주시경을 중심한 그 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주시경학파의 언어 정책은 민족의 언어와 어리 일치된다는 언어 민족주의 사상, 한글 전용과 가로쓰기 주로, 어휘 형태소의 기본 흐름을 보증하는 형태주의 문법을 특징화하는데 이게 이제 조선어학회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반영됐고요.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언어 정책이 설계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남과 북의 언어 정책은 미미한 그 전체의 차이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그래서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게 주시경 학파에 있었던 사람 중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보면 두 명이 있어요. 하나가 이제 뭐냐면 최연배죠. 이 최연배는 우리나라에 이제 뭐냐면 문법 체계를 만들었던 사람이고 남한에서 그다음에 여기 니은에 들어갔던 사람은 누구냐면 김두병이죠. 김두봉. 김두봉은 이제 조선 독립 동맹의 주석으로서 그리고 해방 후에는 북한의 부주석으로 활동했던 정치인으로서 이제 알려져 있지만 이 사람은 또 유명한 한글학자예요. 예.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북한에 가서 북한의 어떤 문법 체계를 만들어냈어. 예. 그래서 이제 이 최연배나 이 김두봉이나 이게 누구 제자도 다 주시경 제자죠. 네. 그러니까 주시경 학파의 그 쌍대 거두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은 북쪽, 이쪽은 남쪽.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뭐냐면 여기에 남한이나 북한이 말은 좀 약간 다르죠. 예. 근데 문법 체계는 거의 비슷한 게 요 이유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좀 봤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을 미래연 교과서에 찾아서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조선어학회와 한글을 지키다. 이렇게 내용 볼게요. 자, 우리말을 지키려는 노력도 그 당시 이제 펼쳐졌다.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조선어학회 연구는 카카나를 제정하고 잡지 한글을 간행하여 한글 연구에 복을 심었다. 자, 그래서 이 한글은 조선어학회에서 이제 또 발행됐고 오늘날 이 조선어학회를 계승한 그 한글학회도 지금 발행하고 있어요. 자, 이 단체는 최연배 이국노이 중심이 된 조선어학회로 발전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 및 외래어 포기법 등 통일안을 제정하여 한글 표준어에 기여했고요. 또 한글 강습 교재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조선어학회가 이제 뭐냐면 문맹퇴치 운동을 이제
조선일보하고 같이 했죠. 그래서 이제 문명퇴치 운동에 적극 참여했고, 자,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는데 큰 추적을 했다. 자, 이에 일제는 조선어학계 사건을 조작하여 회원들 대거 검거하고 투옥하였다. 자, 그래서 이때 뭐 이윤재와 항쟁이 옥사했다. 그 내용이 있고요. 자, 더불어 이제 이 언론활동과 교육활동 운동을 좀 같이 볼게요. 이거는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 자, 일제는 1910년대 한국인대 언론활동을 금지했다. 3.1운동 이후에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신문과 개벽, 삼천리 같은 잡지가 발행되었다. 그래서 이 문화통치의 영향으로 이제 했는데, 그중에 개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도교하고 관련된 그 잡지죠. 이거는. 자, 언론은 사회주의의 새로운 사상을 전파하거나 문화예술 역사 등을 소개하면서 문화 발전에 기여했고 민족운동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자, 이로 인해서 기사 삭제, 뭐 압수, 정강 같은 이제 처분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일제 식민지 우민화 교육에 맞서서 사립학교, 개당서당. 이 개당서당은 구한말 때부터 이제 쭉 있었던 건데 기존 서당과 달리 이런 근대적 학문도 같이 가리키는 서당을 이제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 여기 내용 보면 그 기존 서당과 달리 국어, 역사, 지리, 산수, 체조, 과학 등을 가졌고 학년제를 도입했다. 1910년대에 많이 세워져 근대적 학문을 가르쳤고 민족의식을 일깨우는데 역할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일제는 이 계량서당을 규제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서당 규칙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규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학교를 많이 증설하려고 했어요. 일제가.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중등 고등교육까지는 원하지 않아도 부려먹기 위해서는 또는 일본어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본어를 널리 보급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학교 설립을 많이 하려고 했지만 안 됐죠. 돈 때문에.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자, 1920년대 청년 학생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야학이 많이 선입됐다. 그래서 이 야학 관련된 내용이 이제 여기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일제가 세운 공립보통학교는 수용률이 부족하고 학비가 비싸기 때문에 배움에 목마른 사람을 위한 야학이 전국 방방 곳곳에 그 우후죽순 생겼다. 자, 야학은 생활이 어려워진 농민, 노동자, 도시 빈민 자녀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 대상으로 하여 대중의 강한 교육률을 어느 정도 충족하였다. 자, 야학은 실력 양성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계몽야학도 있었지만 농민, 노동자에게 계급의식을 고취시키는 게 많아서 소작쟁이와 노동쟁이에도 영향을 주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이제 그 금성교과서 좀 보겠습니다. 자, 일제는 이제 국권 침탈 이후에 각급 학교에서 꾸준히 이제 일본어 교육의 비중을 늘렸고 그리고 왔다. 중일 전쟁 이후에 그 당시 민족 말살 정책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말 사용을 금지했다. 이거 예전에 한번 조선 교육령 할 때 나왔어요. 자, 3차 조선 교육령 같은 경우에는 그 소학교에서는 아예 금지됐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는 수의 과목으로 이제 전락이 됐죠. 선택 과목으로. 그러다가 이제 4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아예 이제 소학교든 뭐 중학교든 다 금지시켜 버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을 반포하면서 조선을 필수 과목에서 선택 과목 변경했고요. 요거는 중학교예요. 예. 그 당시 그 수의 과목이라고 했죠. 중학교 때 얘기죠. 예. 이후 이제 학교 수업에서는 조선어 과목을 폐기했다. 4차 조선교육령 때는 아예 못 배우겠죠. 그래서 이러한 탄압으로 우리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국어 연구 분야에서 계속되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당시 한글 보호 운동 이거에 이제 배경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자, 대한제국 시기 때 주시경과 지석영은 국문연구소를 설립해서 우리말을 좀 더 체계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리고 이 주시경의 제자들이 이제 만든 것이 조선어 연구회죠. 그래서 조선 연구의 그 활동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계승한 것이 조선어학회요. 예. 이름만 고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이제 발표하고 그 이를 기초로 조선말 큰사절 편찬 작업을 뭐냐면 착수를 했다. 자, 원고 거의 완성할 무렵에 그 당시 일제는 조선어학회 사건을 일으켜서 이렇게 이제 강제 해산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그 옆에 전영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영필. 잠깐 이제 역사 속의 인물이라고 이제 있는데
임고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의 선지로서 이 정영필이라는 사람이 잠깐 언급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제 TV에 역사 관련된 프로그램 할 때, 요 정형필이 좀 있어요. 간송 정형필. 그, 오늘날 그 간송 미술관이라고 있죠. 예, 거기에 이제 그걸 세웠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상당히 부자예요. 부자고, 그리고 이제 일본 와세대학인가? 거기 나와가지고 이제 돌아가고, 자기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그 당시 일본으로 유출된 문화재를 되찾아오는데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요. 네, 그 내용을 볼게요. 자, 정영필은 그 일제강점기에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일본으로 유출된 문화재를 되찾아오는 오는 등 문화재를 보존하는 데 힘썼다. 그는 문화재를 보관하고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사립 미술관인 고화관, 오늘날 간송미술관을 세우기도 했다. 또 이 사람의 업적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세종의 한글 창제의 원리를 설명한 훈민정음의 해대본을 보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거. 이거 그때 이제 가치를 잘 몰라가지고 그 당시 이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태워가지고 어 그 불쏘시개로 사용하려고 했나 봐요. 예. 지금 보면 상당히 좀 어이가 없는데 이걸 듣고 이 사람이 이걸 훈민정 회대본을 갖고 있다고 이제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이 사람한테 집 한 채 값을 주고 이제 사온 거야. 대단한 거죠. 예. 그래서 자기 재산을 이런 식으로 해갖고 문화재를 이제 뭐냐면 이렇게 사들인 데 썼다는 거예요. 거의 그 사람들이 이제 샀던 이 사람이 샀던 문화재들이 오늘날 국보급 문화재들이 되게 상당수가 많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인데 외워두세요. 이 정영필은 예전에 기출문제 섬지도 나왔기 때문에 이름 쓰라고 나올 수는 있어요. 예. 정영필.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넘어가서 비상교과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네, 잠깐만. 이게 비상에 아까 했나? 네. 아까 미래에 있죠? 아니, 비상 볼게요. 자, 한글 연구를 보겠습니다. 자, 일제는 한국인을 일본에 동화하기 위해서 일본을 보급했다. 조선 총독부는 일본어를 국어라고 불렀고, 우리말 조선어라고 부르면서 학교에서 일본어 교육의 비중이 높았다. 그래서 중일전쟁 이후에는 조선어 교육을 없애고 일본어만 쓰도록 했다. 그랬겠죠? 자, 그래서 이제 1940년대 일제는 대외침략 정책을 수행하면서 한반도에서 민족 말살 정책을 추진했고, 그 이후 조선어 교육을 폐지하면서 일본어를 기본 과목으로 가르쳤으며 학교 생활에서는 일본어만 사용하도록 강조했다.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그럼 평상시에는 계속 일본어 쓰냐? 아니죠. 예. 그거는 이제 불가능했던 게 뭐냐면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 고등학교 들어간 사람이 10% 정도밖에 안 돼. 그 당시 인구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야지 뭐 일본어도 배우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일본어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고 여기에서 이제 학교나 아니면 관공서 등 특정 지역에서만 일본어 쓰도록 이제 강요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는. 예. 자, 일제는 이란 정책에 맞서서 국어학자들의 한국 연구에 앞장섰다. 조선의 연구회가 이제 있고, 요거는 이제 주시경의 어떤 제자들이 만들었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선어학계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죠. 예. 자, 그리고 조선어학계 사건으로 뭐냐면 이렇게 해체됐다. 이 내용이 있어요. 예. 자, 여기 내용을 여기 밑에 보겠습니다. 일제는 1941년 조선사상검 예방 구국령을 공포해서 민족운동하는 한국인들 마음대로 구속할 수 있도록 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조선어학회를 독립운동 단체로 간주하여 회원을 대거 건거했다. 좀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분위기고 실제로 조선어학회를 이제 해체할 때는 치안유지법을 적용해갖고 해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훈민정음을 지키는 정영필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영필은 자신의 재산을 통해서 일제강점기에 일본 유출됐던 우리의 주요 문화재를 되찾아왔다. 특히 일제가 조선어학계 사건 등을 익히며 한글 말살 정책을 시행하던 중에 정영필은 훈민정음 해대본을 소장했다. 그래서 이제 훈민정음 해대본은 한글을 만든 이유와 한글 사용법을 이제 뭐냐면 설명하고 있었으며 한글 자음과 모음을 만든 원리와 용례를 상세히 기록한 책이다. 자, 정연필은 일제 탄압 피해 훈민정음 해외본을 소장했다가 강복 위에 공개했다. 한글학자는 이 책을 연구해서 한글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창제 원리를 밝혀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다른 나라 글자들 있죠? 다른 나라 글자들은 이렇게 자기 문자들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 없어. 왜냐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제 만들어진 글이잖아요. 뭐 알파벳이나 이런 다른 문자들은. 근데 이 한글은 세종대왕에 의해서 기획된 문자예요. 그래서 어떤 세종대왕이 어떤 원칙과 원리에 따라서 기획된 문자이기 때문에 왜 내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가? 기획은 왜 어떻게 원리가 있고 니은은 어떤 발음이 있고 이런 걸 다 이제 뭐냐면 적어놓은 것이 훈민정음 해대문이야. 예. 그래서 이런 것 좀 특징이 있다. 한글의 특징이죠. 기획된 언어로서 원리와 용례를 뭐냐면 기획자에 의해서 적어놓은 글이야. 예.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죠. 자, 한글학자들은 이 책을 연구하여 한글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창조의 원리를 밝혀냈다. 이후 이 책은 1962년에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한글의 과학적 창조의 원리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예. 정연필의 문화재 보존의 심슨 덕분에 우리는 잃을 뻔한 소중한 문화재를 지켜낼 수 있었다. 만약 정연필이 아니었으면 요거는 이제 불쏘시개로 이제 날아가 버린 거죠. 예. 자, 그렇게 이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활동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요거는 이제, 앞에서 했던 것들을 좀 언급해갖고 좀 보겠습니다. 자, 보면, 이게 뭐야. 비상교과서 있죠? 자, 일제는 조선교육령을 이제 발표한 이후에 보통교육과 실업교육에 중점을 두면서 사립교육을 통제했다. 자, 보통학교는 일본어와 일본 역사 교육을 강조했으며, 수신의 수업에서는 일본 국왕의 충족적인 신민이 될 것을 강요하고, 실업교육을 실시해서 단순 기술을 익힌 노동자를 길러냈다 했죠. 보통 이게 도덕 수업 같은 거 있죠. 오늘 도덕 교과에 이제 뭐냐 도덕 과목에 기원이 됐던 게 일제시대 때 수신 과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왜 있는지 는 모르겠어. 도덕 보시면 굳이 이제 뭐 일사나 지리나 일사나 역사나 그런 과목에서 가르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수신해서 윤리에서 가르치더라고. 윤리는 엄밀히 말해서 이제 우리나라만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중국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윤리라는 거 수신이라는 말보다는 좀 도덕 과목이나 윤리라는 말보다 철학이라는 이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약간 도덕은 이제 철학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뭐 윤리적인 측면을 되게 뭐 학문화 시켜가지고 가르친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오늘 도덕 과목에 이제 뭐냐면 기본이 됐던 과목이 수신이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덕을 좀 없애고 어 뭐냐면 일사나 역사에서 좀 약간 가르치면 좋을 것 같고 이 도덕 수업 윤리는 이제 철학 부분만 독립된 이제 교과서 만들면 좋겠는데 예, 제 생각이에요 그냥. 자, 일제히 이러한 교육 정책에 맞서 우리 민족 운동가들은 우리말과 우리 역사를 가르쳐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민족교육 운동을 전개했다. 그래서 사립학교와 강습소, 그다음 계량서당을 통해 민족교육을 했다. 자, 일부 학생들과 지식인은 야학을 열어 농민과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민족의식과 사회의식을 고취시켰다. 그리고 1920년에 한규설과 이상재가 조직한 조선교육회가 있어요. 이 조선교육회는 좀 외워두세요. 어, 이게 예전에 공군형 기출문제에 그 당시 20년대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 그때 조선교육회가 20년에 관련된 데서 나온 적이 있어요. 선지도. 그래서 외워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교육회가 주도를 해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했죠. 예.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 같은 경우에 다 조선교육회 출신자들이에요. 한국인 본위의 교육 시설을 위해 활동했고 차 미리사 이 사람 은근히 교과서에서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성 일제강점기 때 신여성의 어떤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이렇게 교육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나오는데 이 사람 정도 이름은 좀 외워두세요. 참 이리사를 중심으로 조선여자교육회는 여성교육보급과 여성해방을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있죠. 이 사람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참 이리사는 3.1운동 때 국내 비밀 연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3.1운동 이후에 여자 야학 강습소를 설치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문맹퇴치와 계몽운동을 혁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참이리사는 어디에 또 있냐면 해당 교과서에 보면 신여성 소개한 그 세 명의 신여성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으로서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읽진 않았지만 한번 시간 될 때 강독을 좀 해보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언론 활동을 보겠습니다. 자, 일제는 총독부 기간지 매일신보 외에도 신문 발행을 이제 허가하지 않았으나 3.1 운동의 문화 통치를 포함하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한국 신문 발행을 허가했다. 자, 이 매일신보는 이 대한매일신보를 대자 대한매일신보가 이제 그 당시 배들이 죽고 나서 완전 약해졌는데 이때 이제 총독부가 이제 반강제 주고 매입해갖고 대한자를 빼고 매일신보단 총독부 기간지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1910년대 매일신보에 뭔가 글을 실었다. 그런 사람은 친일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한국의 신문 발행을 허가했다. 그 다음에 좀 잘 알려지지 않지만 그 당시에 중앙일보가 있었어. 중앙일보가. 네. 그래서 지금 조중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도 조중동이나 있어요. 물론 지금 중앙일보하고 그 일제강점기 때 중앙일보는 그 맥락이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신문이에요. 예. 그렇지만 하여튼 이렇게 있었고 자 일제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개몽활동을 전개하자 정간, 그 다음에 압수, 삭제 등의 방법을 한글신문으로 통제했고 잘 알려진 사례가 이제 그 당시 그 일장기 말소 사건이 이제 알려졌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뭐 일장기 말소 사건이 있는데 마라톤 그 사람 누구더라? 내 이름을 까먹었어.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그 금메달 땄는데 어 일장기를 동아일보에서 말소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무기정간 조치를 내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중일 전쟁 이후에 일제는 언론에 대한 간섭과 통제가 더욱 강화됐고 언론도 이에 수응해서 점차 친일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와 한국시민화 방해에는 언론사를 탄압했고 자 결국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폐간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이런 것도 있겠지만 주 이유가 이제 이거는 뭐 시험 문제는 그렇게 쓰면 안 되겠지만 이게 이제 1940년은 그 당시 전쟁이 막 중일 전쟁이 막바지 5, 6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냐 물자가 많이 부족했어요. 근데 조선일보, 동아일보 하면 이게 종이를 많이 쓰잖아. 어, 그러니까 이 종이를 많이 쓰면 안 되니까 그 당시 폐지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하여튼 저 단체에서 봤어. 제가. 네. 자, 그러면 일제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 폐간 관련된 내용을 보면요. 자, 일제는 한국인들의 사상을 통제하고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언론을 철저히 단속했다. 자, 이런 가운데 1940년에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여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폐간했다.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이제 다른 걸 이제 좀 보겠습니다. 이제 어디야? 해남기 가서 다시 볼게요. 자, 문명퇴치 운동은 저번에 했고 신민사 간의 문제점 관련된 데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나라 그 민족주의 사학자나 그다음에 사회주의, 그다음에 실증주의 관련된 내용을 좀 언급을 해볼게요. 자, 여기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왔죠. 아마 거의 대부분 일제강점기 때 문화 관련된 부분은 요 부분에서 나올 거야. 신민사관이나 그 대응에서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건데 요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교과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걸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네, 잠깐을 좀 보겠습니다. 자, 신민사관의 목적은 뭐냐면 한국인들의 역사를 열등하게 묘사해서 식민 지배를 확립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신민사학은 그 일제 신민사학은 에도 시대 국학파들이 수입한 한국사관의 뿌리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1920년대 전후 일제 간화자들에 의해서 구축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신민사관을 이제 주도했던 조직들을 보면요. 자, 먼저 만든 게 이제 조선 반도사 편찬위원회야. 예, 이거는 이제 처음에 중초원에 설치됐다가 나중에 조선총독부 옮겼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 반도사를 편찬을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한일합방의 당위성을 합리화시키고 동아정책 이상으로 저수됐다는 거. 그리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조선사 편수예요. 예, 이 1925년에 만들었던 기간인데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야. 그래서 조선사 편찬위원회를 개편한 조직으로서 요때 이제 조선사를 편집을 완료가 됐죠. 조선사는 이 조선사 편찬위원회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요 조선사 편수가 개편된 후에 뭐냐면 편집이 완료된 그래서 출판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선사는 이게 잘못되면 이제 조선 왕조의 역사라고 이제 잘못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일제가 조선이라고 우리나라에 불렸잖아요. 조선의 통사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어디에서 출발하냐? 한사군부터 출발해.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는 뭐예요? 항상 그 대륙 세력의 중국에 의해서 종속된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논리에 따르면 그러다 보니까 한사군부터 출발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조선까지 이렇게 이제 뭐냐면 조선 왕조까지 쓴 조선 통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민족 정신을 말살가 식민 통치를 합리화시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그 상당히 실정주의를 내세우군요. 일단 실종주의 이 랑케사관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썼다고 하는데 자신들은 과학적이라고 얘기해요. 예, 우리가 철저한 이제 사료 비판과 분석을 통해서 했다. 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그래서 이 조선사를 보면 우리나라 사료들이 거의 망라했다 보시면 돼요. 뭐 거기 안에 보면 뭐 그 여기 그 당시 이제 조선왕조 실록부터 해가지고 그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조사 등등 또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또 중국 사료를 끌어다가 이제 썼는데 이게 또 웃긴 게 그러면 이게 상당히 객관적이에요. 객관적이 못하죠. 왜 그러냐 하면 자신들이 만든 프레임에 맞춰서 썼다는 거야. 그 프레임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타율성 논이니 정체성 논이니 네. 그 다음에 또 그 타율성 정체성 논 또는 뭐 당파성 논 뭐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는 프레임에 맞는 그 뭐냐면 사료만 수집해 놓고 뭐냐면 편집을 하는 거죠. 그 다른 사람을 배제시켜버려. 그리고 그걸 또 왜곡으로 해석해. 자기 그 프레임 맞게. 그래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진 않았지만 뭐 있는 사실 중에 자기가 원하는 프레임에 맞게 사료를 자르게 한 다음에 그걸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제시했다. 이걸 뭐라고 해요? 보통 역사 왜곡이라고 하죠. 예, 그 역사 왜곡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왜곡된 자료를 가지고 한국사 연구를 진행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조선사 편찬 요직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이제 조선사를 왜 편찬했는가에 대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적어놨거든요. 의도들. 자, 요거 좀 읽어볼게요. 이거 예전에 기출의 문제 예문으로 나왔던 거예요. 기출 예문으로. 자, 여기 보면 조선인은 다른 식민지의 야만적이고 반개화적인 민족과 달리 문자 문화가 있어서 그 문명이 떨어지지 않는다. 일본도 인정한 거죠. 왜냐면 일본도 오랫동안 조선의 어떤 문화에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따라서 예로부터 전해오는 역사책도 많고 또 새로운 저술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저자가 헛되이 독립국의 옛 꿈을 떠오르게 하는 패단이 있다. 그래서 한국통사 요거 예전에 그 기출문제 나올 때 같이 나왔던 거야. 박은씨 한국동사. 제조선인 저서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불령성인이라고 하죠. 예, 불량스러운 조선인들 이런 뜻이죠. 자, 이 저서에는 진상이 깊이 박히지 않고 함부로 망령된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 역사책의 인심을 어지럽히는 해동을 헤아릴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조선사를 편찬한다. 뭐 이렇게 해서 조선사를 왜 편찬하는가에 대한 밝힌 서문 내용이야. 이 내용이야. 예. 그 다음에 학술 기관으로서 뭐가 나오냐 청구학회라는 것도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선사 편서회와 경성제국대학의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시민사학 이론을 확립을 하는데 보급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청구학총이라는 역사 연구지도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조선총독부가 또 고종이나 순종실록도 편찬을 했죠. 네. 그래서 있는데 이황부가 그 당시 조선총독부 안에서 이제 이황직, 그러니까 이황부가 이제 그 당시 뭐야 그 옛날 조선 왕실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서 이제 고종과 순종실록을 편찬을 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조선왕조 실록 할 때는 이 두 책을 빼죠. 그래서 27사관이나 25개 그러니까 태조부터 해갖고 그 철종까지 철종실록만 인정하지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
이 조선 총독부 안에서 이왕직에서 이제 편찬했기 때문이죠. 예, 뭐 그래서 하여튼 그 이항구에서 이제 이왕직에서 편찬했던 그 때문에 그런 건데, 자, 그 다음에 신민사관의 특징은 뭐냐면 실정주의를 내거든요. 예, 남캐 이제 뭐냐면 문헌 고증이라고 하죠. 원래 실종주의라는 말이 좀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이제 왜곡돼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그거 다 따질 필요 없고, 하여튼 개별적인 사실들 강조하는 문헌 고증주의에 입각해서 뭐냐 팩트, 그러니까 역사적 사료를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역사적 사료를 통해서 입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먼저 프레임을 짜놓고 일본사의 긍정적 모습을 80% 집어넣고 그러니까 그 한국사의 부정적 모습들 80% 집어넣어. 역사 만들 때. 그거는 뭐냐면 일본사에서 부정적 모습을 20%, 한국사에는 긍정적 모습은 20%.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긍정적이고 여기에 너무 부정적이면 읽는 사람부터 반감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구도는 일본사의 긍정적인 모습을 80% 집어넣고 부정적인 모습을 약간 가미한다고 보시면 되고, 한국사의 부정적인 모습을 다 해놓고 약간 이제 한국사의 좀 긍정적인 모습을 집어넣은 거야. 그리고 세 개의 아까 치면 세네 개의 어떤 틀 안에 프레임 틀 안에 이걸 짜맞추는 형식으로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하나하나 검증해서 이제 뭐 밝힌다고 하지만 실제 프레임에 맞춰서 뭐냐 역사를 왜곡한 거기 때문에 실제 뭐냐면 그 실종주의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비가학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만 보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네. 뭐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신민사관의 주요 내용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는 71번이에요. 네, 첫 번째 인증번호 71번입니다. 자, 신민사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일선 동조동이 있어요. 자, 일선 동조동은 뭐냐? 자, 그래서 이제 일본과 조선인은 뭐냐면 같은 뿌리에 있다. 그래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어떤 그 자손들이다. 그 일본은 본가고 한국은 분가다. 그래서 한국 병합은 분가가 본가로 복귀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두 나라 관계가 본래 상태로 돌아온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어디에서 좀 더 이제 그 뭐냐면 역사 사실에서 이제 끌어 정당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대사에 그에서 끄집어내죠. 그래서 이제 신공항우가 그 당시 이제 그 한반도를 공격했잖아요. 아, 그래서 이 사실을 끌어다가 그 당시 또 일본에서 임나 일본부라는 그 것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임나 일본부를 그 당시 바탕으로 한반도 남쪽 백제와 신라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아니면 거기를 점령했다. 이게 임나 일본 부서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당군의 존재를 부정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의 이제 여신 있죠. 예. 그 아마테스 오미카미를 이제 우리나라 조상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있고 기마민족설 같은 것들을 주장했는데, 이 기마민족설은 여기 밑에 했어요. 이건 좀 약간 특이한 게 뭐냐면 일제 강점기 때 주장한 게 아니라 1948년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한 후에 주장한 거야. 그래서 일본 문화의 원료는 한반도에 건너온 기마민족 문화고, 그래 임나집의 정통성을 주장했는데 이 임나를 보면 헌대판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다 설명하기는 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밑에 자료가 있으니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논리가 당파성 논리야. 그래서 조선시대 정치를 보니까 이게 사색당파 때문에 망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자멸해서 망한 거다. 그리고 너희들 원래 민족성 장치가 분열하기 좋은 민족이다. 뭐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당파성에 대해서 이제 이건 당파가 아니라 분당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공론을 중시하는 정치 형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 분당론이 이제 부각되는 이유가 이 당파성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 왕조가 500년 동안 있었던 거, 긴 시간 동안 유지될 수 있던 거는 이런 분당이 유지됐기 때문에 가능하죠. 상호 견제 비판 때문에 오히려 분당이 뭐냐면 그 분당이 깨지고 그 다음에 일당 정지화되면서 조선 왕조가 쇠퇴했다. 뭐 이렇게 이제 논리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제시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타율성론은 뭐냐면 한국의 역사는 한국인의 주체적 역량에 의해서 전개된 게 아니라 항상 중국이나 몽골, 만주, 일본 같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에 의해서 항상 좌지우지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 타율성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반도 때문에 그렇다. 이 반도의 어떤 숙명적 운명 때문에 이런 해양세력과 그다음에 이제 대륙세력에 위해서 좌지우지된다. 이거 사대주의론, 뭐 만선사관. 이 만선사관은 만주하고 한반도를 같이 묶어서 이제 같이 움직여서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래갖고 이 만선사관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이거 아마 지금 그 당시 만주국하고 한국을 이렇게 통합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당군을 무시하고 기자와 위만을 강조하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했고, 자, 근데 이에 비판으로서 이제 사대주의가 아니라 사대 정책이다. 고려의 이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려의 외교 정책이 많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요 사대 정책이라는 걸 남들 강조하기 위해서 이소사대라는 원리에 있어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이제 결정한 거고 사대주의가 나타난 것은 조선 후기 때 들어와서 성리학이 심화되면서 일상화되면서 나타난 거다. 그래서 이제 사대 정책을 되게 강조하고 그 다음에 반도국가 일타리아가 부강하고 어떻게 설명하냐. 중국과 독자적인 문화가 형성된 걸 실증적으로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체성론인데 정체성론은 뭐냐면 한국의 역사가 일본의 고대 시대 때 헤이안 시대에 머물렀고 중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정체성론은 약간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았어. 마르크스의 그 학파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예. 그 아시아적 사회 특성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뒤에 얘기했지만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봉건제가 결여됐다. 그래서 한국 역사 발전은 고대사에 머물렀고 개항 이후에 일본의 도움을 받고 근대화에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중세가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한국의 자주적인 근대화의 불가능성을 주장하고 근대 문명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의 지도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에 방방 논리로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서 한국 사회 중세 시대가 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백나훈이잖아요. 뒤에 좀 얘기한. 이거 17, 18세기 때 자본주의 맹한을 정했다. 이것도 뭐냐면 백나훈이야. 예. 그래서 이 백나훈이 정체성론을 깨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신민사관의 논리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련된 교과서 내용을 읽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 관련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해당 교과서를 좀 볼게요. 자, 일제는 자신들의 식민 지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한국사의 부정적인 면을 한국인들에 주입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타율성론, 정체성론, 당파성론 같은 것들이 신민사의 대표적인 논리고요. 그 옆에 있죠. 이런 논리는 1920년대 중반 막단 예산을 투입한 조선사 편수의 활동으로 체계화됐다. 예.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내용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조선 총독부 산하기관으로서 한국의 역사적을 정리하면서 1932년부터 6년 동안 37권 2만 4천 쪽에 이르는 조선사를 찾아 가능하여 타율성 등과 정체성을 체계화시켰다는 거죠. 그러나 이 신민사관은 명백한 역사 왜곡이다. 왜 역사 왜곡인지 앞에서 언급했죠. 프레임을 먼저 짜고 나서 자기가 보고 싶은 사료들만 끄집어내갖고 보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해보는 거야. 그런 것도 역사 왜곡이죠. 또한 한국이 식민지를 전락한 이유가 열등한 민족성 때문에 주장은 비과학적인 방법이다. 겉으로는 과학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비과학적이고 자신의 편견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신민사관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여기서 좀 읽어볼게요. 자, 시민사관의 논리는 일제 강점기뿐만 아니라 강복 이후에도 한국인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한때 민족운동가에서는 부일협력자를 변신한 변절자들은 한국인들이 역사적으로 나태하고 유약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강수나 뭐 최난삼 이런 사람들 때문이죠. 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 일제 지배받는 건 당연하다고 강변했다. 또한 이러한 한국인의 민족성을 개조하기 위해서 이 이제 이강수가 말하는 민족 그 내용이죠. 민족성을 개조하자는 그 내용을 동아일보에다 적어놨죠. 자, 민족성을 개조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일제 식민 지배를 옹호했다. 자, 민족주의 사학과 사회주의 사학의 연구와 노력으로 사회성론, 정체성을 극복했지만 당파성론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또 한번 다른 교과서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인 교과서를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일제 식민사관을 날조하다 이렇게 보면 일제 식민사관을 날조해서 한국 강점과
식민통치를 합리화했다. 이 식민사관의 이제 목적이죠. 목적. 자, 이에 우리 역사를 왜곡함으로써 그 당시 한국 사회 자율적의 주체적 발전을 부정했고 어둡고 부정적인 면만 강조했다. 식민사관은 한국은 반도국가, 이게 타율성론의 일환으로서 주장한 거야. 반도국가로서 대륙이나 해양 세력의 간섭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녔으며 이로 인해서 한국의 역사는 늘 중국과 일본 등 외세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움직였다. 아, 그래서 또한 한국은 고조 조선 후 왕조가 바뀌면서 역사 발전이 정체됐으며 그래서 항상 고대 시대에만 이제 뭐냐면 머물렀죠. 중세 봉건사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근대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 이 근대화를 누가 시켜준 거야? 일본이 시켜줬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자, 일제는 이러한 식민사관을 체계적으로 날조하고 편뜨기 위해서 총독부사에 조선사 편수를 설치했다. 그리고 이제 친일연구단체인 청구학회도 있죠. 자, 이 정체성론 관련된 내용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제는 한국이 일본처럼 무사가 지배한 봉건사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대 사회의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정체성론을 제시를 했고 그 봉건사회를 거쳐 근대 사회 발전하는 데 성공한 일본이 우세한 문화를 바탕으로 한국을 근대화했다는 것을 주장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장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식민사관 관련된 내용에 이제 관련된 사료들을 여기 좀 보겠습니다. 자, 아시아 대륙의 중심부에 가까이 부착된 이 반도는 정치적, 문화적으로는 반드시 대륙의 역할을 받는가 동시에 또 주변 위치에서 항상 그 본류가 벗어나 있었다. 어, 그래서 이제 중심부에서 벗어난 주변부고 항상 그 대륙의 어떤 그 역사적 변화 속에 종속돼 있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서 한국사의 두드러진 특징인 부수성이 말미암은 바가 이해한 거다. 주가 되는 것부터 따는 성질은 자기가 주체적이지 못하고 항상 붙어가지고 사대하고 이렇게 하면서 붙었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료 1번의 핵심 내용을 말하고 이해 반박해 보자. 자, 한국은 반도국가로서 항상 대륙이나 주변 세력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타율성론에 해당한다. 지정학적 조건은 절대적인 게 아니며 인간은 어떻게 하려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반도국가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해양 쪽이나 그 대륙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중요한 지정학적 요충 이점이 되죠. 그러니까 주변으로 또 둘러싸여가지고 이제 뭐냐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양쪽으로 나갈 수 있는 대륙이나 해양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또 이점도 되기도 하거든요. 자, 이걸 얘기하는 거야. 한국은 외부의 조축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으며 외세의 간섭을 받은 적도 있지만 외세와의 역학관계 속에 수천년간 자주성을 유지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금성교과서에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뭐 이렇게 큰 내용은 없어요. 금성에서. 자, 일제가 침략 합리화하고자 신민사가 따 한국사를 왜곡했다. 그래서 이제 신민사가는 한국사가 고대 사회에서 당겨 머문던 정체성론, 주변 국가 영향을 받아 강하게 받았다는 타율성에 구성됐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 일제는 우리 민족의 주체적 발전할 수 없으며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고 이에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그다음 신민사관에 맞서가지고 우리 역사를 지키고자 했고 크게 이제 세 범주에서 나왔죠. 민족주의 사학, 그다음에 사회경제사, 그다음에 실증사학인데 요거 관련된 내용은 이제 뒤에 좀 얘기할게요. 예. 그리고 이제 일제가 이제 우리 역사를 왜곡할 목적으로 조선사 편수회라는 걸 설치했고요. 이후 조선사 편수회가 신민사관에 입각해서 조선사 37권을 내놨어요. 자, 이런 연구 결과들은 당시 역사 교과서에서 반영되었고 다음에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초등 그 국사를 중의 내용이다. 그 당시에 이제 2차 조선교육령에 따라서 한국사가 이제 을 가르쳤죠. 예. 그때 이제 이걸 어떻게 가르치냐면 일본사를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이제 좀 약간 한국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것도 자기가 짜놓은 그런 시민사관의 프레임에 따라서 이제 해석을 해서 왜곡시켰거든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예문을. 예. 자, 신공항우는 수군을 이끌고 스시마 섬을 건너서 신라를 항했다. 군선이 바다에 가득하여 그 위세가 대단했기 때문에 신라 왕은 매우 두려워하여 곧 항복했고 매년 바치는 공문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다.
이윽고 항우가 개선하였고 구 백자 고구려 두 나라 조정을 따랐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게 조선총독부의 초등국사에 달렸어요. 이걸 왜 집어넣냐? 일본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신공항의 정벌 과정에서 한국 관련된 내용을 일본서기에서 빼와가지고 그냥 무비판적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예. 자, 그 내용을 보면 자, 위 내용은 일본이 신라를 정복하고 4세기 때 후반에 한반도 남부 지역을 지배했다는 임나 일본 부서를 바탕으로 서술되었다. 자, 이는 일제 시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한국 위에 역사를 왜곡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뭘 보냐면 비상교과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식민사관 관련된 내용이 있죠. 자, 일제는 한국 침략과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한국사를 왜곡하였다. 자, 총독부는 조선사 편수회를 이제 설치하고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여 정리한 조선사를 만들어서 그 당시 한국사의 독자성과 그다음 발전성을 부정하는 식민사관을 퍼뜨리고자 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응하자 이제 민족주의 사학자, 그다음 뭐 조선학 운동도 있고 사회경제사학, 그다음에 이제 실종주의 연구방법의 실종주의 사학 이렇게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이제 식민사관에 대응해갖고 했던 민족주의 사학, 사회경제 사학, 실증 사학은 좀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